아주 소중한 말씀 해주실 이상찬 교장 선생님 일단 모시면서 천천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충청남도 금산 별무리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이상찬입니다. 이렇게 김성천 교수님이 하고 계시는 이 정책 디자인 연구소가 좀 우리나라 교육계에 굉장히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곳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전 개인적으로 참 큰 영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선생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고요. 오늘은 제가 한 25분, 한 20분 정도 이야기를 하고 저희 아이가 와 있는데, 그 아이의 그 강의를 한번, 어, 제가 하는 얘기보다 이제 아이가 하는 얘기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어, 공유를 다시. 이상하네. 할 땐 잘 됐는데, 아, 그쵸. 잠시만요. 전체 화면이 안 나와서 그러시는 거죠? 잠시만요. 네네. 이게 안 돌아가지 왜? 음, 제가 바탕화면에 가서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할 땐 잘 됐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 된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네, 오늘 김호진 쌤한테 전달받기는 고교학점제 기반 학생 개설 수업의 실제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 세 가지로 준비했어요. 별무리학교 학점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학생 개설 수업에 관한 간단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요게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학생 개설 수업의 실제 사례는 저희 학교 11학년 윤하원 학생이 좀 자기가 어떤 수업을 개설했고 어떤 의도로 어떻게 진행했으며 최종 결과를 어떻게 마무리했고 과정과 평가가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부탁해 주신 한 1시간 정도 될 것 같고요. 선생님들께서 질문이 있으시다면 뭐 대부분 학생하고 강의를 하면 학생한테 더 많은 질문을 하시던데 아무튼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한번 들으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가 2015년도에 고등학교 과정을 시작했고 그때 고등학교를 시작해서 2년 동안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주 많은 아이들이 부족한 잠을 공부 시간에 수업 시간에 이렇게 보충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모르겠어요.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이것을 참아내질 못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좀 했고 어, 왜 이렇게 애들이 자는지 모르겠다. 내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자는데 이유가 뭘지 난 궁금하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자기 수업 시간에 자는 아이들이 몇이나 있는지 아이들 어, 주로 재우는 선생님들끼리 한번 모여보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인 이때 모였던 선생님들은 대부분 뭐 국어, 수학, 과학, 영어 이런 토의, 언수, 외탐 이런 수능의 주요 교과목 선생님들이 여지없이 모이셨죠. 이분들이 모여서 아주 긴 시간 얘기를 했고 2015년도 1학기 내내 정말 어려움이 있어서 2015년도 여름방학부터 2학기 내내 그리고 겨울방학 내내 논의는 이어졌고 교장선생님에게 TF를 구성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여기에 해당되는 어떤 경제적,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정말 그때 많은 책들을 읽었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정말 수업 시간에 자지 않고 적극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 정말 열정적으로 음, 애들이 운동장에서 운동할 때에 보여주는 그 에너지, 발산하는 힘 이런 것들이 정말 이런 것과 너무 대조된 모습들을 아이들이 공부 시간에 보이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열정들이 공부 시간에도 좀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책과 논의와 어, 고민들을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거의 한 6개월 넘게 선생님과 함께 논의했던 과정에서 저희들은 아주 아이들이 자는 이유를 명확하게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same space에서 same subject을 same speed로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게 같은 공간에서 같은 교과를 같은 속도로 가르쳤을 때 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아이들은 20% 정도밖에 안 됐고, 그리고 나머지 80%는 어쩔 수 없이 그중에 선생님과 좀 의리를 좀 이렇게 중시 여기는 아이들은 정말 힘겹게 거의 정신력을 통동원해서 눈을 부릅뜨고 있었던 거지,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그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러한 과정에서 any space에서 any subject을 any speed로 가르칠 수 있을 때 아이들은 안 잘 것이다. 그래서 3S에서 3A로 전환하지 않으면 여전히 내년에도 아이들은 잘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선생님들께서 요 어떤 곳에서든 어떤 교과든 어떤 속도든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러기 위해서 계속적인 논의를 진행하면서 저희는 어, 새로운 어떤 도전들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어, 역량교육 과정이나 혹은 그 이전에 있던 교과 교육 과정에 대해서 새롭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2015년도 겨울방학 때 저희는 학점제가 아니면 어렵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에게 우리가 학점제를 하지 않으면 이 비참한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그냥 무기력하게 엎어져 자고 있는 이 모습을 계속 볼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좀 노력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리고 교장선생님에게 부탁해서 이사회를 설득해달라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역시 이사회는 설득이 됐고, 이러기 위해서는 입시 교육을 할 수 없었고 줄 세우기 교육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있어서 입시 교육 포기하고 어떤 줄 세우기 교육도 포기하고 정말 아이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그 교과 과목들을 선택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학점제의 굉장히 그 기본적인 것들을 좀 구상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 많은 선생님들이 설득을 이제 서로 하고, 굉장히 좀 두려워하시는 선생님들도 물론 계시긴 했지만 그리고 자기를 교과교사로 채용했기 때문에 교과교사의 어떤 특성들을 좀 잘 감안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학점제로 진행될 경우에 아주 많은 부분이 교과의 장벽을 넘거나 혹은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교과들을 본인이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을 알았던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좀 부담이 있으셨는데,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의 설득이 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함께 힘을 합쳐서 하자라는 동의가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죠. 저희는 그거를 함과 동시에 그 LMS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도울 수 있고 수업을 개설할 수 있고 개설한 수업을 모두가 공유하고 내가 선택하고 싶은 수업들을 어떻게 선택하고 스스로 시간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이 BLMS라는 시스템을 갖고 운영을 했고, 우리 학교의 LMS 시스템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쿼터마다 400과목 넘는 교과목들이 운영된다는 것을 알고, 많은 학교들이 이 BLMS를 쓰고 싶어 해서 학교에 줬는데 못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쓰나 했더니 이게 너무 하드코어인 거예요. 이게 그 담당자 선생님이 코딩을 하시는 분이긴 한데 너무 어렵게 코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이렇게 어 뭐랄까 코드를 열어봤을 때 절대 알 수 없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2021년부터는 좀 전문가를 이렇게 돈을 주고 알트시스라는 현재 쓰고 있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이걸 바꾼 이유는 이 LMS를 쓰고 싶은 어떤 학교든지 좀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과 비슷한 시기에 뭐 군서미래국제학교라든지 여러 그 경기도의 미래학교라고 생각하는 학교들이 조금 LMS 때문에 학점제가 막히는 부분들을 많이 그 이렇게 당했고, 현재 있는 그 뭐죠? 나이스라고 보통 얘기하나요?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학점제의 한계가 높다. 그래서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이런 걸 만들어서 좀 필요하다면 여러 학교에 줄 생각으로 만들었고요.
현재 대안학교에 LMS가 없는 학교들에게도 그냥 이렇게 프리웨어로 이렇게 공유할 생각으로 이렇게 좀 한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알티시스를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쿼터 기준 419과목이 전체 개설됐고요. 전체 419과목 중에 교사 개설 수업이 144과목, 약 34.4%가 됐고, 학생 개설 수업이 275과목이더라. 전체적으로 65.6%죠. 419과목 중에 65%가 학생 개설 수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실 텐데, 이것은 제가 이제, 아, 죄송합니다. 공유를 중지하고 해야 됩니다. 제가 알테시스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저희 학교에 신생 혹시 요 보여요? 알테시스 아까 네, 봤던 지금 잘 보입니다. 잘 보여요. 네. 이게 저희 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그 LMS 시스템입니다. altesis.org라는 시스템이고 여러 학교들이 쓸 수 있도록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해놓았습니다. 스킨을 좀 입혀야 되는데 저희 엔지니어 선생님이 너무나 좀 투박하셔서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수업 내가 개설한 수업 뭐 수강 현황, 개설 수업, 담당 수업 이렇게 볼 수 있고 수강 신청은 학생들이 여기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수업 목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 이 한쪽에 50개 과목이 있고 거기에 9장이 있으니까 약 5, 9, 45 아까 어쨌든 419과목 정도가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어, 개설자가 있고 멘토가 있는데 개설자 김나현 이 학생은 학생이에요. 국어 독해 연습은 이 학생이 개설했고 멘토는 배진환 선생님이 하고 계십니다. 학점은 2학점이고 수강 정원은 한 명인 거예요. 한 명만 갖고도 이렇게 승인이 된 거예요. 어떤 교과목들을 배우고 보냐면 비문학, 문학, 모의고사로 독해를 연습합니다. 모의고사 연습을 하게 돼요. 이런 형태로 했고 멘토 평가를 100%로 했고 그러니까 배진환 쌤이 국어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국어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그 점수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어요. 그리고 요것도 요게 이제 선생님이 개설한 수업이네요. 배진환 선생님이 이가 멘토가 되어서 한 거죠. 학생이 개설했지만 멘토가 그 영역의 전문가일 경우는 아까처럼 A, B, C, F를 줄 수 있고요. 선생님이 개설한 건 당연히 줄 수 있고요. 그 뒤에 여러 가지를 볼 때 학생이 개설한 것 중에 학생이 개설한 것 중에 선생님들이 그 영역의 비전문가일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보통 뭐 체육이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골프를 선생님이 개설했고 두 명의 아이가 듣고 있는데 골프 연습하는데 이 부분은 PF로 돼 있어요. 홍다혜 선생님이 골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두 학생이 골프를 배우는데 A, B, C, D, F를 줄 수 없는 거죠. 요거는 패스 페일로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학생들이 개설한 수업이 60%를 넘는 포션이 있긴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어, 학점을 못 받는 그리고 대학에 그 프로필을 보냈을 때 뭐랄까 굉장히 조금 핸디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개설한 수업들은 대부분 학점을 줄 수 있지만 학생들이 개설한 수업은 아마 반 이상이 학점을 줄 수 없는 PF 형태로 진행되는 형태로 어, 수업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학점제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지금 PPT로 넘어갔나요? 고교 학점제 특징으로 되어 있나요? 네, 잘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러한 과정들을 정리하면서 저희가 이제 8년차 학점제를 하고 있는데 이 학점제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건 학생들만 배우는 게 아니라 교사들도 함께 배우는 과정이었다라는 특징이 있었고 그 이전 그냥 학생들이 선택하는 수업이 아닌 교사들이 그냥 개설한 시간표와 교육과정대로 진행되었을 때 배우긴 하는데 성장하지 않는 아이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나 이 이후에는 배운 만큼 성장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었고 학교의 교육 과정을 교사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로서의 역할들을
학생들에게 기대할 수 있었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다양한 역할이 필요했는데 저희 학교의 선생님들이 티처로 고용이 됐지만 학점제를 진행하면서부터는 정말 다양한 링커로 혹은 퍼실리테이터로 리더로 가이더로 다양한 모습으로 어떤 어, 자신을 바꿀 수 있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효용성이 떨어지는 그런 선생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발견했고 교사의 역할이 티칭 이후에 멘토링, 코칭, 리딩, 가이딩, 뭐 퍼실리테이팅 등등을 아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필요했다라는. 다섯 번째는 저희가 거의 10년 가까이 학점제를 진행하고 나서 느낀 건데 419과목은 너무나 그냥 막 벌려놓은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와, 학점제 마음대로 선택해봐. 열심히 배워. 와, 재밌다. 굉장히 의미 있네. 우리 아이들 내 수업 시간에 자지 않았어. 이런 견이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막 벌려놓기만 했지 한 학생의 진로와 그 학생의 특성에 맞게 그 졸업할 때쯤에 출구 전략으로 몰아가주는 수렴해주는 과정이 없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올해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12분의 선생님이 의기투합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어, 고등학교 3년간 배운 것들을 그 학생들의 진로와 그 학생들의 방향에 맞게 새롭게 어떤 출구 전략들을 제시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새로운 좀 전략들을 짜고 있고요. 학점제 이후에 좀 더 발전한 학점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현재는 뭐 여러 가지 네 개의 미니스쿨로 각각 그 미니스쿨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어, 좀 더 깊이 있는 연구, 어떤 앙트로프로너십, 그다음에 어떤 해외 진학이나 이런 거 그리고 로드 스콜라라는 어떤 거리에서 함께 배우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함께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 학교가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교 학점제를 진행하면서 학생이 개설한 수업들이 사실은 굉장히 처음에는 우려가 많았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 학교의 교육 과정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그런 효과들을 어, 가져왔다라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요 학점제를 직접 이제 1학년 때 참여해보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고2 때 이제 자신만의 어떤 학점제를 또 시간표를 만들어 갔던 학생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하원 학생 어, 순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PPT가 잘 보이나요? 네, 잘 보이고 잘 들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학생 개설 수업 사례 발표를 맡게 된 이제 12학년 되는 11학년 윤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4쿼터 동안 진행했던 개인 멘토링 테드 수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 수업을 막 자랑할 만큼 막 엄청 잘 세워서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점 네, 감안하고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수업 개설 배경은 이러합니다. 저는 3쿼터 때 영어 선생님께서 개설하신 키노트 앤 스피치라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수업에서는 회화, 독해, 듣기, 연설 연습 등을 공부하고 또 연습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그 수업을 통해서 제가 스피킹과 리스닝에 특히나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쿼터 때 부족한 부분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을 찾았는데 제가 할 만한 수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 멘토링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저에게 필요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해보자 하고 결심했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업을 개설하였습니다. 이거 모든 학생들이 거의 수업을 개설하는 방법과 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수업을 구상합니다. 내가 어떤 수업을 만들고 싶은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효과를 보고 또 목표를 달성할 건지 등을 고민합니다. 이때 구체적인 방법을 먼저 생각하고 찾아보기도 하지만 저는 이번에는 대충 이제 목표나 교재를 정한 다음에 선생님께 찾아가서 여쭙기도 했습니다. 아, 나서는 멘토링 상담에 교사를 네, 찾아갑니다.
이때 학생이 정해서 멘토 교사에게 찾아가는데요. 원하는 수업에 가장 적합한 교사를 찾아가서 구체적인 수업 방식을 같이 의논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수업 계획서 작성이 끝나면 선생님들과 나눴던 이야기를 토대로 수업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때 저와 비슷한 수업을 개설했던 선배들의 수업 계획서나 아니면 공부 방법을 잘 설명해 놓은 그런 영상들을 많이 참고해서 최대한 저에게 맞는 그런 방법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네, 조금 이따가 제가 작성한 계획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계획서 작성이 끝나면 이제 멘토 선생님께 승인을 받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계획서에 빠진 내용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승인 이후에는 수업 목록에 추가가 되어서 제가 수강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것이 저의 수업 계획서였는데요. 이렇게 과목과 강의실과 이제 멘토부터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개설 배경과 가치 및 역량 분야를 선택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소명을 발견하고 또 이뤄가기 위해서 소명이라는 분야를 선택했고, 스피킹과 리스닝은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사소통 분야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학습할 내용을 학습 내용 칸에 적습니다. 네, 그리고 교사와 꼭 이야기가 필요한 밑에 보시면 평가 계획과 등급 기준이 있는데요. 저는 선생님과 논의해서 자기 평가를 20%로 잡고 나머지 80%를 출석 및 과제 퍼센트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등급 기준은 ABC가 아니라 PF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가 수업한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우선 테드가 무엇인지 모를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테드는 이제 미국의 비영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강연회로 정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한국에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계획서에서도 보셨듯이 저는 매주 테드 한 개의 영상을 정해서 시청했습니다. 자막 없이 한 번, 그리고 자막 키고 한 번을 듣고 스크립트를 구글 문서로 옮겨서 프린트 후에 독해 연습을 했습니다. 모르는 단어를 이렇게 다 공부를 하고 나서는 다시 영상으로 돌아와서 한글 자막을 키고 영상을 시청하며 제가 틀리게 해석한 부분이 있는지 어딘지 이렇게 점검하고 마지막으로는 자막 없이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피킹 공부도 함께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문단을 이렇게 정해서 섀도우 리딩을 했습니다. 이렇게 발표자의 악센트나 높낮이, 빠르기 이런 것들을 카피해서 녹음을 하는 것으로 과제를 배치했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이렇게 한 드라이브에 넣어서 저의 멘토 선생님께 공유하였고 선생님께서 그걸 보고 과제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네, 최종 과제는 스피치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테드가 강연 영상이기 때문에 저도 강연을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선생님과 원래는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대면으로 하려 했으나 시간이 안 맞아서 영상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가 되었고요. 저는 가족 여행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주제로 스피치를 했습니다. 제가 6주 동안 테드 영상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는데 뭔가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해서 원래 저의 스피치 방법과 조금 다르게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PPT에 사진만 이렇게 넣어서 넘긴다던가 아니면 처음에 질문으로 시작해서 관객들의 흥미를 끈 다음에 통계 자료를 보여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테드 영상을 참고해서 저만의 스피치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것이 제 최종 과제 영상이었는데요. 짧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oday, I would like to use my example to talk about effects of family travel on children. First, family trips strengthen family bonds. In our busy lives, we don't have time to focus and interact to each other. However, traveling strengthens bonds because we spend time together in new surroundings. Actually, when I was in the low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I fought a lot with my mom. But when I saw the pictures I took during the trip, I was always smiling at her side. And on the way together.
Second, 네, 너무 부끄럽네요. 네, 이렇게 최종 과제로 영상을 제출했고요. 네, 발표를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테드 수업을 통해서 발견했던 학생 개설 수업의 장점과 단점을 짧게 이렇게 공유하고 끝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이 향상한다는 것인데요. 이건 정말 당연하지만 이제 스스로 공부가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학습 계획을 세우면서 제가 주도적으로 공부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메타인지 능력 향상인데요. 학습 전략을 짜고 점검하면서 실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졌고요. 또 저의 학습 태도를 이해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면서 아, 윤하원은 공부할 때 이런 모습이구나. 뭔가 이런 부분들을 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맞춤형 공부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부족한 부분을 원하는 방식으로 또 원하는 만큼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효과적이었고, 특별히 저는 이번에 리스닝과 스피킹을 공부하고 싶었기 때문에 네,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네. 단점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끈기 없는 끈기력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어봤는데 학생에게 정말 많은 자율성을 부과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다짐했던 그 끈기력과 책임감을 쉽게 잃어버리는 네, 그런 경우를 많이 봤고 실제로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관리도 잘 안 되고 중간에 뭔가 제가 이렇게 정한 만큼 꾸준히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 이게 내 한계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고교학점제에 대한 그런 교육이 학생들에게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고교학점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교육들이 있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런 것이 없어서 학생들이 또렷한 목표나 학습 도구를 찾기 어렵다면 그리고 그것을 선생님께 요청하기 어려운 학생들이라면 개인 멘토링 수업을 개설하기 어렵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저의 사례가 공교육 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안착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됐기를 정말 정말 바라면서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아, 교수님, 그러면은, 이제, 혹시, 강연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약간 질의응답을 할까요? 아니면 하실 이야기가 좀 더 남아있을까요? 네,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제가 몇 가지 뭐 고교 학점제와 관련해서 뭐랄까 공립학교 혹은 이런 것들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어떤 경기도로 따지면 미래학교 이런 학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고교 학점제가 이제 25년도에 진행이 될 상황인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겪을 혼란도 되게 많겠지만 아이들이 겪을 혼란도 되게 많을 것 같은 거예요. 아까 윤하원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고교 학점제에 대한 교육이 안 돼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저희가 사실 2016년도에 학점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학부모 총회에서 이제 우리는 학점제로 전환하고 줄 세우기식 입시 교육식의 그런 교육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워했어요. 부모님들도. 그리고 아이들도 그랬고. 그리고 저희가 그 학점제 구성하면서 아이들이 시간표를 스스로 짜오지 않으면 우리 수업 개설하지 말자. 수업하지 말자라고 그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의 결과가 뭐였냐면 2016년도 3월 내내 한 시간도 수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도록 아이들이나 선생님이나 너무 익숙치 않았던 거죠. 그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때 고교 학점제 시작하고 나서 고교 학점제는 그냥 꾸꾸 같은 뷔페 식당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네. 명확하게 자기 이해,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기준, 그리고 내가 어떤 과목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 과목에 어떤 것이 부족한지를 알지 못하면 아이들은 그 수업을 선택하지 못한다라는 거를 정말 한 달 동안 선생님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렇게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교육부도 뭐 계획이 있고 지역교육청이나 각 학교들도 계획이 있겠지만
이거는 정말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하지 않았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느닷없이. 중3까지 아이들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총 9년을 이제 학교가 그냥 탑다운으로 내리꽂는 교육 과정들을 배워왔고, 내가 배울 그 과목에 대해서 전혀 질문받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너 뭐 배울래? 라고 묻는 거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아이들에게 무례한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고교 학점제를 2025년도에 전면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중학교 때부터 뭐랄까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어떤 교과목에 관심이 있고 그 고교 학점제가 무엇이고 그것에서 너희들이 거둘 수 있는 어떤 교육적 효과는 이러이러한 것이다라는 것들을 계속 얘기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모두 다 당황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뭐 물론 뭐 수능이 바뀌지 않으면 뭐 언수회탐 중심으로 하고 한국사나 기타 필요한 과목 중심으로 놓고 몇 가지 그냥 공통교육 과정에서 선택해서 넣으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어렴풋이 시작하면 결국은 뭐 어, 진짜 그나물의 그 밥 같은 그런 형태의 교육 과정이 될 텐데 아무튼 고교 학점제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겪었던 시행착오는 어쨌거나 선생님들에게도 익숙치 않았고 학생들에게 익숙치 않아서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교육 과정이 한 달 동안 수행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 이후에 자기 이해라든지 진로 탐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병행됐을 때 한두 과목씩 아이들이 선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치밀하게 중학교 교육 과정부터 좀 가르쳐서 아이들이 마침내 그 교육 과정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학교도 중학교 때 비슷한 교육들을 시키지만 결국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는 거의 학교가 정해준 교육 과정을 다 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몇 과목 정도 선택해보고 어, 고1, 2학기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선택하게 하고 지금 윤하원 학생처럼 고2가 됐을 때 본격적으로 그 수업들을 선택해서 자기만의 시간표를 만드는 데는 거의 한 1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정말 의미 있는 시간표.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자기 이해 및 진로 탐색이 명확하게 병행되지 않으면 고교학점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무의미한 음, 상황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쨌거나 분명히 이제 고교 학점제로 공부한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막 사회에 진출하는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재밌는 결과들을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아이들은 전공과 상관없이 취업을 하는 상황을 봤고요. 또 그 요즘 취업에서 유용했던 것들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어떤 그 IT 리터러시나 미디어 리터러시나 이런 것에 그 손재주가 좀 있고 준비된 아이들이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도 굉장히 각광받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속적으로 그 일들을 계속 발전적으로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고교 학점제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배우는 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포토샵이나 어도비나 또 일러스트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봤는데 이것이 뭐 사회복지학과에 간 아이에게, 교육학과에 간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심지어 작곡 중심으로 음악 활동 많이 했던 아이가 사범대학교에 간 애가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현장에 가서도 새롭게 어떤 시도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어, 저희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고 약 230명 정도의 아이들이 고등학교 기준 졸업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면서 굉장히 새로운 도전들을 하고 있고 어, 해외나 뭐 이런 곳에 나가서도 적극적으로 배우는 데에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배우는 것 등등을 지켜보면서 어,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좀 추진해야 될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네, 선생님들 들으시면서 어떤 궁금하신 사항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어, 질문을 채팅이나 혹은 마이크를 켜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이제 뭐 2부라고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제 강의를 이제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실 저는 이게 뭐랄까요? 보통 이렇게 들으면 그냥 이렇게 그냥 약간 멍하면서
뭐든지 듣는 타입인데 이게 되게 짧은 시간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막 뭐를 이렇게 막 이렇게 적어가면서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보니까 들으면서 새롭게 생기는 뭐 궁금증 혹은 뭐 호기심 이런 것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계속 뭔가 그런 걸 유발하는 그런 아주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그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신 게 많을 것 같은데, 그 제가 좀 질문이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하면서 좀 2부 순서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채팅창에 주셔도 되고요. 뭐 카메라나 마이크를 켜고 직접 하셔도 좀 더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채팅창에 하나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저기 백승진 선생님께서 고교학점 제고는 평가인데 평가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라는 그런 네,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네, 요거는 제가 답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윤하원 학생의 그 대답에 그 발표에 잠깐 있었는데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질문 네, 혹시 없으세요? 네. 말씀 네. 감사합니다. 질문해도 되나요? 네, 저희 김진익 교감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원미고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고고요. 네, 지금 소개하신 내용만 봐도, 이렇게 가는 방향이라면 참 바람직하고, 저희도 또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에, 사실 우리 경기도 교육청의 어떤 교육 정책이나 또 여러 가지 뭐 공정성, 입시, 평가의 공정성이나 이런 걸 또 고려해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 좀 두 가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희는 부교재나 교재를 선정하려면 다 학원위를 사전에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5년도 교과서를 저희가 뭐 어, 구입하려고 그래도 24년도에 이미 선정이 다 되고 선정 절차도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비교하는 교재를 놓고서 그리고 여러 가지 평가 기준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그것도 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심의를 하는 절차를 거치고 또 그거를 또 학원이 심의를 거쳐서 특정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가 계획 같은 경우에 아까 보니까 뭐 평가 계획의 비율이라든지 항목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자유로운데 일반 학교, 특히 공립학교는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선정할 수가 없는 경기도교육청 평가 관련 지침에 따라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고 아이가 출결을 했느냐, 시험날 출결을 하지 않았느냐, 변결을 했느냐에 따라서 인정점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아주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평가의 자유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너무 부럽고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이 국립학교의 현실에서는 무엇부터 손을 대야 될까 이런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저도 막막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뭐, 검사님께서 고민이 많으시군요. 저도 경기도 교육청에서 19년 동안 이제 교사로 일하다가 왔기 때문에 교육청의 혹은 학교의 그 시스템이 어, 어떤지는 이제 대강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요, 학교 운영위원회는 어, 학교나 학교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신뢰를 합니다. 그리고 어, 사실 학원위에서 하는 건 초기에 하는 교육과정 심의하고요. 그 다음에 그 혹시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재정 지출에 관한 거, 그 수익자 부담 중심의 여행이나 학년 학급 여행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이제 찬반을 여쭙고 대부분 교재나 부교재 선정에 대해서는 거의 그 전권을 저희 교사들이 좀그 뭐랄까 갖고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재나 부교재 선정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또 사전 심의를 하는 이유가 뭔지는 저는 아는데 저희 학교는 그 정도의 규모도 안 되고 뭐라 그럴까 아까 수업 진행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아야 한 12, 13명
열다섯 명 정도 자원한 수업이면 굉장히 많은 거고요. 의무 수업에 있어서 뭐랄까 가치, 역량, 세계관 이쪽으로는 20명 넘는 수업이 있고 나머지는 거의 10명 미만인 수업들이 많아서 이게 거의 뭐랄까 의미가 없고요. 그 부분은 좀 저희 학교는 굉장히 큰 다율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공교육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 굉장히 크겠다는 생각이 들고 평가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도 출결은 항상 체크를 하고 시험을 봤는지의 여부도 시험을 못 봤을 경우에 어떻게 그 학생을 이제 점수를 주는지에 대한 규정은 거의 공립학교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는 똑같은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뭐랄까 음, 다시 또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평가의 전권을 좀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부분들이 있어서 모르겠어요. 제가 공립학교나 교육부에서 저희 학교를 답사하고 조금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거는 저희도 뭐랄까 저희 학교의 생리상 어떻게 발전적인 개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제안들은 어려울 것 같고 공립학교와 우리 학교의 차이점이 좀 그렇게 규정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윤하원 학생 할 말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요. 저도 그 엄청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저도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 이렇게 학교가 이렇게 같이 가는 거라서 그 삼주체가 진짜 다 마음이 잘 맞아야 되고 그들의 인식이 함께 개선이 돼야 그 교육 과정을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인식 개선이 진짜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두 번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선생님이 평가권을 갖는다는 거는 엄청난 책임감도 함께 갖는다는 거고, 또 학생의 어떤 성장을 지지하고, 또 그거를 또 그러면서도 평가의 눈으로 정확하게 봐준다는 것이 전제된 것인데, 음, 현재 어떤 공교육 시스템에서 고교학생제라는 어떤 큰 변화의 방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는 것은 그 이전에 만들어진 제도의 관료제적인 평가 제도의 틀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그, 대부분 이제 공립 시스템에서 교육을 하는 이제 분들이다 보니까 아마도 그 부분이 제일 좀 궁금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중간에 채팅창에 저는 이 대답은 이제 학생에게 좀 듣고 싶은데요. 이게 이성 교제를 금지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뭐, 그리고 사실 요즘에 학폭이라던가 이제 생활지도 관련된 이슈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뭐, 이제 별무리 학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도 좀 궁금하시다고 또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거 한번 하원 학생한테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아, 참, 민감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음, 저는, 혹시 대답하기가 좀 교장 선생님께서 불편한 게 있으면 안 하셔도 되는데. 아, 아니요, 불편한 건 없고, 네. 제가, 네, 잘 아는 바를, 네, 정확한 사실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제가 아는 것만 설명을 드리고, 네, 수정은 이상찬 선생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음, 제가 학교를 재학하면서 흡연이나 학폭 등을 본 적은 없고요. 이성교제를 접한 적은 있었는데, 물론 제가 아니라, 네, 제 친구가 이성교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음,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게 규정에 어긋나는 잘못된 일인 거를 다들 알고 있음에도 뭔가 선뜻 누가 나서서 선생님께 말하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어요. 이게 아무래도 공동체 생활이다 보니까 이게 3년 같이 가는 거라서 친구에게 뭔가 그 미움을 받고 이런 것들이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치만 어쨌든 잘못됐다. 이게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다. 이런 거는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었고 또 이렇게 음,
그렇게 가깝지 않은 친구라면 이렇게 눈치를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선생님들도 다 알게 되시더라고요. 네, 다 알고 계시고 또 알게 되시고 이래서 뭔가 초반에는 학생들이 그들의 선에서 뭔가 이거를 이렇게 좋은 관계로 전환을 하고 또 잘 끊어낼 수 있도록 지켜보시다가 만약에 이제 이게 좀 더 높은 수위로 가거나 좀 이렇게 지켜보다가는 계속 유지가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이제 학생들을 불러서 같이 대화를 하시면서 네, 회복적 생활 교육을 하시면서 그들이 이렇게 친구로 다시 관계를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음, 높은 수준에 있을 때는 이제 학교 생활 규칙에 따라서 징계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좀 자숙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네, 생활부장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개선을 하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자세히는 몰라서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네, 맞아요. 윤하은 학생이 대답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어요. 저희 학교는 음, 뭐랄까 기숙학교고 이성교제를 금지하는 부분은 기숙학교에서 어떤 학생들이 이성교제를 진행했을 경우 음, 학교가 어떤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는 그런 여러 학교들의 사례들을 보면서 그 이성교제는 금지하는 게 좋겠다 그런 결정을 했고요. 사실 이성교제를 해서 뭐랄까 이제 뭐 일주일 동안 혹은 2주일 동안 자기 성찰 주간을 갖는 그런 아이들은 중학교에 더 많습니다. 심할 경우는 이제 그 한 달 정학, 두 달 정학 정도를 이제 받게 되는데 음, 그 이성교제는 중학교 때 아이들이 빈도가 많고 그렇게 자기 성찰 주간이나 또 정학을 이제 경험한 아이들이 대부분 또 고등학교에 오게 되는데 중학교에서 이성교제 이력이 있는 아이들은 고등학교 자동 승급을 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엄격하게 다루셔요. 그래서 또다시 이성교제를 할 가능성이 있거나 그러면 심지어 이제 선발을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아이들은 이성교제로 어떤 생활 지도를 받는 거에 대해서 엄청 부담스러워합니다. 그게 이제 생기부 이력에 남으니까.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데 부작용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아이들 표현으로는 연애 세포를 다 죽여놓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도 대학에 가고 뭐 사회인이 되면 마음껏 서로 사귀고 서로 좋은 소식도 오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이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대체 무슨 일이냐? 너희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이제는 거의 가족 같다.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학교는 부장이 교무부장과 생활부장 딱 둘인데 교무부장님보다는 생활부장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그 업무 부담을 갖고 있죠.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이성교제가 발생을 하면 대부분 발생했을 때 둘 중에 하나는 자퇴를 하거나 둘 다 자퇴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복적 생활교육으로도 회복되지 못하고 어떤 서로를 이해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결국은 이제 학교를 그만두는 상황이 있어서 저희는 중학교에서는 이성교제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제가 볼 때는 진로와 관련지어서 그리고 이성교제도 고등학생들은 텐션 조절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 저희 학교의 그 여러 가지 기준들 이성교제냐 교제가 아니냐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들의 그 약간 임계점을 아이들이 잘 조절해서 예, 어, 뇌세포가 거의 사망해서 그거를 이제 대학교 때 좀 끌어올리거나 이렇게 사회인이 되었을 때 서로 이렇게 마침내 거기서 이제 스파크가 팍팍 터야 되는데 조금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서로 이제 뭔가 사회의 자리를 잡으면 좋은 소식들이 좀 들려올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약 240명 가까이 졸업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졸업하고 나서 두 커플이나 세 커플 정도가 아직도 유지 중이다. 그런 소식을 들었고 나머지는 다 깨진 것 같아요. 음, 네. 네, 네. 암암리에라도 좀 됐으면 좋겠는데 저희 딸도 좀 일기 졸업생이어서 지금 가장 나이 많은 졸업생인데 아니 좀 남자친구를 좀 데려왔으면 좋겠는데 데려올 기미가 안 보여서 아, 저는 개인적으로 참 살아있는 아이들을 좀 긍정적으로 좀 독려해야 되는데 생활부장 선생님이 제가 이런 말 하면 생활부장 하시고 제가 교장하겠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보고 생활부장 하라고 해야죠. 아주 되게, 되게 내밀한 이야기인지 네, 감사드립니다. 그, 어, 제일 놀라운 질문이 없어서 제가 하나 좀 꼭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들으면서 저희가 무슨 이제 교육과정 문서나 뭐 어디 뭐 발간물이나 뭐 강연이나 항상 존재하는 요즘에 가장 많이 듣는 단어인 주도성이라는 게 이게 실현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아까 교감 선생님 말씀처럼 되게 일단 부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고 또 근데 이게 사실 시스템이 워낙 다르다 보니 똑같이는 당연히 못하더라도 그냥 조금이라도 아이디어를 얻거나 실천 가능한 영역에서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마음은 듣긴 했는데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느 거나 그렇지만 이게 아름다운 면만 있진 않을 것 같고 분명히 이제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어, 이게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좀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학생에게서 좀 이렇게 그 힘든 거나 혹은 뭐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된다. 일반적이지 않은 근데 밖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교육이지만 이것이 조금 나에게는 좀 어, 걱정이 된다거나 혹은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혹시 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궁금하거든요. 뭐 어떤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좀 그런가요? 윤하원 학생이 학생 입장에서 얘기해 예, 주시고 예, 저는 교사 입장에서, 입장에서 교사 얘기를 입장에서, 하겠습니다. 네네. 어머니가 먼저 할까? 네. 어, 어, 저는 막 이렇게 도전적인 성향이 아니라 안전지향성이 강해가지고 막 제가 막 새로운 수업을 막 개설해 보고자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안전하게 이렇게 가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가 되고 나서 이제 비로소 친구들이랑 좀 마음을 모으고 해서 새로운 수업을 막 개설해보고 도전을 해보고 이러는데 그러면서 느낀 거는 확실히 이제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 뭔가 내가 배우고 싶은 분야는 좀 다양하고 또 어떤 건 좀 더 깊게 배우고 싶고 이런데 뭔가 교사가 이렇게 부족하고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폼이나 뭔가 이렇게 참고할 만한 것들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가끔씩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대안학교 연합 어떤 모임에 속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대안학교별로 공동교육과정 같은 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뭔가 서로 학교에 있는 그런 인프라나 뭔가 그런 선생님들이 네, 서로가 약간 필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는 지금 이제 12학년이 되면서 수능을 볼지 말지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선 제가 내린 결론은 수능은 봐야겠다이긴 한데 이제 제가 뭔가 수능을 봐서 그 수능으로 다른 대학교를 가야 할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또 제2의 배움터를 찾아서 가야 할까 뭔가 이런 것들이 엄청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데 아무도 저한테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는데 제가 수능 공부를 안 한다는 사실이 가끔은 뭔가 좀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뭔가 고3은 당연히 수능 공부를 해야 되고 수능을 준비하면서 1년을 보내야 하는데 너는 좀 많이 뭔가 그러니까 제 스스로한테 하는 거죠. 야, 너는 좀 많이 노는 것 같다? 약간 이러는 거죠, 저한테. 그래서 다른 분들이 너 이제 고3이라서 힘들겠다, 바쁘겠다 하시면 아닌데? 나 수능 공부 안 하는데 나 뭔가 잘못된 건가? 막 이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고 그게 제 마음을
이제 동요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수능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진로와 또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뭔가 학교가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내가 찾을 수 있는 그런 많은 기회들을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정말 항상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아까부터 느낀 거지만 어차피 쓰시는 이제 뭐 어휘나 이런 게 지금 당장 무슨 어디 면접을 가서 보셔도 선생님들이 쓰는 용어를 그대로 거의 쓰시더라고요. 이게 아마도 뭐 이런 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생긴 뭐 역량이나 명령이 아무튼 예. 너무 좀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얘기까지 아주 진실되게 잘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교사 입장에서 좀 들어보고 네. 싶네요. 네. 그 저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랄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언더그라운드 그 뭐랄까 마이너리티인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이너리티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핸디캡 이런 것들이 그냥 구조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대학들이 보는 시선도 그렇고 또 뭐랄까 우리 아이들이 4천여 개 되는 전형 중에 한 4분의 1 정도밖에는 이제 원서를 내지 못한다라는 그런 대안점이 제일 가슴 아파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 대학에 가서 누구보다 더 잘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객관적인 시각을 상실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음, 그런 진로 자체를 좀 더 폭넓게 열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어요.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한계인 것 같고 아까 윤호원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특별히 저희 학교는 시골 산에 처박혀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하루에 버스도 2번밖에 안 들어오고 뭐 도시 인프라나 인적 자원 여러 사회적 조건들이 정말 배우기에 정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5번째로 얘기했던 것 중에 아이들이 그냥 학점지가 뭔가를 막 400가지 이상을 벌려놓은 듯한 그런 막 굉장히 확산시켜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에서 이제는 이것들을 수렴해서 어, 농축시켜서 저희가 그 루틴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어떤 코스들을 만드는 일들을 이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전에서 배워야 할 아이들은 대전에서 배우게 하고 서울에서 배울 필요가 있는 아이는 서울에서 배우게 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좀 교육과정 개선을 좀 시도하고 있어서 이것들이 좀 잘 되면 좀 더 폭넓은 아이들을 접하고 이제 하지 않을까, 배우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고 거의 마지막 얘기가 될 것 같아서 그런데 군서 미래국제학교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만드신 김경국 선생님 같은 경우 이제 그분이 만든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아까 교감선생님께서 질문하셨던 그런 것들을 좀 복하면서 만족하면서 고등학교에 어떤 학점제를 좀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예가 될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공립형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만 그 부분에 있어 아까 학습자 주도성이라는 것들이 진짜 큰 화두인데 그것이 보장됐을 때 생기는 시너지는 정말 상상 이상인 것 같아요. 상상 이상이고 이걸 어떻게 했어? 라는 말이 나올 만큼. 며칠 전에 저희가 서울에 있는 소극장 하나를 빌려서 아이들이 빨래라는 뮤지컬을 했는데 저는 거기서 정말 그거를 제가 하라고도 안 했고 그냥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뮤지컬이 좋아서 자기들의 사비를 털어서 그 소극장을 빌리고 뮤지컬을 하는 걸 봤는데 막 너무 감동이 좀 들더라고요. 그게 뭐 아이들이 막 프로페셔널하게 막 뭔가를 막 해내서 감동이 아니라 뭔가 해보려는 그 노력들이 막 있고 저도 어쩔 수 없이 교장이기 때문에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그 관람을 하러 서울까지 갔었는데 정말 가길 잘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정말 자기의 깃발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거 보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도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 좀 학습자 주도성이라는 것이
그 뭐랄까 내용이나 그리고 그 과정, 결과까지도 교사가 진행했을 때 상상도 못하는 것들을 해내는 것들을 보면서 좀 이건 꼭 보장돼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어렵겠지만 이 정책의 디자인 연구소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그 교수님이 요즘 막 그 사설 올리시고 그런 거 보면 막 분노하셔서 막 글도 쓰시는데 그런 것은 정말 우리 사회가 귀 기울여야 될 것 같고 교육이 조금씩이라도 바뀔 수 있는 그런 단초들을 만드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너무 마지막까지. 사실 저는 이거를 이제 진행하는 입장이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좀 컸던 전수인데 그 제가 생각 기대보다 더 뭔가 이렇게 큰 거를 좀 얻어가는 것 같아갖고 너무너무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좋았어요. 정말 좋았고 그 하원 학생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더 뜻깊은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뭐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은 너무너무 네, 감사드리고 또 조만간 또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가지고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고생해주신 교장 선생님과 하원 학생의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쳐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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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